저는 지역사회 기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상당히 인상 깊죠. 코로나19보다 경제위기, 그보다 더 큰 기후위기. 일단 코로나19는 온실가스는 줄였지만 불평등은 심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생계 위협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공공투자를 통해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공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던 화석에너지 기반 산업에 할 거냐, 아니면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녹색 산업에 할 거냐, 이게 우리한테 놓여있는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요즘에 연속 재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왔고 사람들이 상당히 가난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진이 온다거나 또는 이번 여름에 폭염이 온다면은 사람들이 매우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랬을 때 다가오는 연속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랬을 때 최근 얘기 나오는 비대면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못 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지역사회가 단단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주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태환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투자하고 공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1.5도를 넘겨서는 안 되죠. 1.5도를 안 넘기려면은 2050년까지 넷제로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전환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코로나19에서의 교훈 중에 하나가 거품을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나 국제회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화상회의만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가 필수적으로 재난의 시기에 무엇이 필수적인가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또 집입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집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정한 기본권을 갖추고 주거권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가? 재난 시기에도 공공이 대피소로도 가지만 가장 먼저 내가 피난 가는 곳은 우리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의 질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19 시기에도 요양병원 환자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지탱해 주던 필수 노동자들, 우리 그동안 묵묵히 일을 해왔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그린 뉴딜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것은 1.5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1.5도를 넘어서서는 아까 홍기빈 선생님 말씀처럼 기후위기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있나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해야 하고, 이랬을 때 뉴딜 하면은 공공의 개발 사업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뉴딜은 기득권에 맞서 권력관계와 불평등한 경제를 개혁한 새로운 계약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뉴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 내리는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이다.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50년 넷제로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을 줄이는 거다. 공공의 투입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사회제도도 대개혁하는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전략이 그린 뉴딜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EU라든지 2000년 대비해서
심지어 미국과 일본이 온실가스를 줄일 때 2000년 대비 우리나라는 47%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깨알같이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린딜에 제가 표를 똑같이 따와가지고 한국의 목표, 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단들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질문, 우리는 계획이 다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나? 라고 했을 때 맨 밑에 보면은 이행점검 수단의 부실로 실적과 정책 효과 간의 격차 발생. 이행점검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돈과 사람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걱정은 많았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까지는 세웠지만 실제 액션과 돈과 사람은 투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최근에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얘기를 하고 이 민주당에서도 그린 뉴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정의당이나 녹색당에서 그린 뉴딜 이야기를 먼저 했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부 관계자가 녹색 성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린 뉴딜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 토건 산업은 아닙니다. 그린 뉴딜이 뭡니까? 6월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 정부 안에서 그린 뉴딜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비전이 뭔지, 2020년에 얘기하는 그린 뉴딜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배출 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이 빠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법 논의가 이번 주에만 2개가 열릴 예정이고 6월 5일에는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이 있습니다. 자, 비상선언만 하면 될까요? 저는 비상선언을 한 지금 기초지자체는 전 세계에 1490개가 있습니다. 근데 비상선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넷제로 목표 설정과 세부 계획과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예산 인력 제도가 필요합니다. 비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기후위기를 우선순위로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실행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6개 기초지자체가 비상선언을 하면 우리 시민들은 선언했으니까 너네 이거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지방정부와 그린 뉴딜이라고 했을 때 국가 차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한 전 세계 수백 개의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전략이 그린 뉴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도 그린 뉴딜 정책을 갖고 있고요. 뉴욕시의 그린 뉴딜 정책은 폐기물, 교통, 빌딩,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80% 줄이는 계획들로 촘촘히 짜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토트네스 같은 마을 단위에서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하려면은 2030년까지 소비량 자체는 절반으로 줄이고 그 필요한 절반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자체 중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고 경남도의 김경수 도지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이걸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린 뉴딜 바람이 지자체에도 약간 바람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기반 그린 뉴딜 정책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모든 영역, 건물, 교통, 폐기물, 먹을거리, 에너지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실행하고 또 감염병에 안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거. 안전한 것이 그린 뉴딜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포함해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 건강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노동에 대해서 고용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탄소 영향 평가를 해서 지자체의 예산에 탈탄소가 들어가서 그 지자체의 개발 계획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하고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개발이 당연히 방지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활의 소시,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지역에너지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 목표와 연결되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되는 것이 지역사회 기반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서울시 사례인데요. 서울시에 이런 조직 구조가 있다면은 기존에는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가 온실가스 저감 업무를 했다면은 그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와 2050년 넷제로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서울시 모든 조직들, 도시재생본부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도시까지 고우산 아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지자체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배출하는지 이게 현장이라면은 이것이 2050년 넷제로로 갈 수 있도록 그 경로를 설정하는 목표 설정 작업이 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코로나19는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물류에서 배송 물량이 30%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배달 노동자들 힘들어지고 폐기물,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공원 녹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공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전거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전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대중교통은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이 배송이라든지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고요. 대중교통 더 사람들이 공간을 두면서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겁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한 차선을 자전거에 내주는 방향으로도 정책을 급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나 건물, 집, 공원, 자전거, 먹을거리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나오고, 그 일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공공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이 그린 뉴딜 안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았죠? 5분? 끝났습니까? 5분? 네. 이제 시작인데요. 네,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있고 생활 SOC가 있고 학교가 있고 노유자 시설이 있고 대형 건물, 중소형 건물, 아파트, 주택. 그래서 각각의 건물, 가장 폭염과 한파와 이 위기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건물을 좀 더 공적인 공간으로 또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고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린 뉴딜에서 얘기하는 불평등 타파,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게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미국의 네우아 사업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미 각각의 지자체마다 생활 SOC 사업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된 것에 예산의 10에서 20% 정도를 추가로 해서 제로 에너지 건물로 멋지게 짓는 겁니다. 예산의 10에서 20% 정도만 올려도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쓰는 건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활체육 확충 계획. 지금 각각의 지자체들마다도 새로 공공으로 지으려고 하는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 지을 때 진짜 예산 10에서 20%를 더해가지고 제로 건물로 지으면 됩니다. 도시재생 시설 들어가면서 통유리 건물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그린 뉴딜의 메시지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공공건물, 학교,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그린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노후주택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들에 대해서 개인이 1,000만 원을 내면은 1,000만 원을 매칭해가지고 2,000만 원으로 집수리 단열 개선을 사업을 하는 가꿈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18년도에 38가구 했던 게 2019년도에는 665가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가정에는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이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했고요. 이걸 통해서 요 위에 있던 집이 아래와 같은 집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꿈주택 사업, 주택의 효율과 단열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10,000가구 단위로 하게 되면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곳곳에서는 동네에 이 돈이 전달되게 됩니다. 일하는 동안 이제 음식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면서 효율은 좋아지고 안전한 집 또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린 뉴딜이란 게 하나에 집중해서 예산을 확 쏟아서 그것이 산업에 이제 집수리 사업,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효율 사업이 뭔가 일자리나 산업이 되겠구나라는 신호를 한꺼번에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이 동네의 기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네 경제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한 10,000가구를 집수리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웬만한 우리나라의 주택들은 어떻게 고치면 어떻게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쌓으면은 이 집은 단열 개선 사업을 한 집, 다방이라든지 직방 이런 데 올리게 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집의 안전성과 효율,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에 신경 쓰는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 가상발전, 집수리 전문 대형 공공마트 이런 것들, 많은 다양한 상상들을 저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물별로 주요 내용으로 돈을 얼마를 썼을 때 온실가스는 어떻게 줄어들고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이 사업이 3가지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숙고하면서 디자인을 해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한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한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 건축, 스마트시티, 가꿈주택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을 하려면은 그만큼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규모 있는 예산을 태워가지고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장벽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10,000가구 예산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그 기반의 말단의 능력이 되는가, 그 능력까지도 같이 검토해야지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교통 부분은 우리나라 2.3명당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소차, 전기차 늘린다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아예 교통 수요를 확 줄이기 위한 정책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파리에 15분 도시가 있는데
이번에 파리 시장으로 나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재선되면은 주차 공간 6만 개 없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넷째로 안 맞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 없애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놀고 물건을 구매하고 배우는 모든 서비스를 15분 내에 가능하도록 하는 15분 도시에 대한 설계.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가가 그린 뉴딜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프랑스는 어느 면적 이상의 슈퍼마켓은 재고 식품을 구호단체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푸드뱅크로 보내야 됩니다. 이걸 위반할 때 벌금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엄청나게 식품들이 쌓여 있지만 그거 3분의 1은 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폐기물 줄여서 온실가스 줄이죠.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죠. 그 전달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늘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나죠. 요것이야말로 또 온실가스 줄이고 일자리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이런 사업들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일회용품 없는 그러니까 재사용 용기라든지 이건 일회용품 사용을 확 줄여야지 최근에 컵 보증금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폐지 줍는 노인들의 어떤 수익 구조 그리고 물론 이거는 그냥 이 가격으로만 폐지 줍는 노인들의 수익 구조로만 가서는 되지 않겠지만 이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분들의 일자리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재사용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한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연결해서 효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어봤더니 쾌적한 공간은 돈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공원에 관한 접근권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마다 다 달라집니다. 코로나 그린 뉴딜 시대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한 공공공간 그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우리의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달에 사실 그린 뉴딜은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미 1,000만 시민의 제한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100인의 원탁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두 군데 다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린 뉴딜은 사람에 쓰여야 한다. 최재천 교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포함하는 사업들로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인건비에 안 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하거든요. 지금 직업을 잃고 경제 위기에 처한 것도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누구를 돌보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서울에서 청년 부분 논의했을 때 청년들이 그린 뉴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청년 수당을 주는 것처럼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예정인 청년들에게 6개월에서 1개월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결과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수당 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얘기했을 때 광주 그린 뉴딜 포럼 만들자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 받는 실무자였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쳐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 저는 이게 그린 뉴딜의 시작점? 네, 시작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있을 이제 지역사회 전환센터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에너지에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서의 삶이 공간과 시민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5월 13일 날 지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의 권한을 많이 넘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유심히 우리가 활용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기후 비상 선언을 하십시오.
그런데 지방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와 시민이 공동으로 하고 그린 뉴딜 추진단을 만들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로 제안했던 폐기물, 건물, 교통, 일자리 분야의 방법들을 만들고 이걸 한꺼번에 다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거 한두 가지를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지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아직 정부도 그린 뉴딜이 뭔지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해법이 바로 그린 뉴딜이다. 우리의 언어로 그린 뉴딜을 정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스스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여기저기 그린 뉴딜이니까 그린 뉴딜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말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것처럼 아까 서울과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1조가 있다면은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진짜 불평등과 온실가스와 일자리 같이 해결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가 비상선언을 하고 이 우리의 안을 지자체가 받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